안녕하세요.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바로 짠! 리틀 라이프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이 리틀 라이프는 제가 저번에 페이보릿 영상 때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그때 이 책을 되게 좋아해서 이 책에 대한 영상을 따로 찍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7월 말이 되어서 한번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어떻게 정리했냐면은 다이어리에다가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개요를 적고 아웃라인 짜는 그런 법에 대해서는 제가 브이로그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일단 리틀 라이프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줄거리,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리틀 라이프의 주제, 그리고 리틀 라이프에 대한 어떤 비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제가 리틀 라이프에서 제일 좋아하는 점 몇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많은 항목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 소설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이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 2번째 찍는 영상이거든요. 첫 번째 영상을 찍었을 때는 다 1시간 정도가 나왔는데 아마 이번 영상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네, 끝까지 잘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이 리틀 라이프라는 책은 한야 야나기하라라는 작가의 책이고, 한야 야나기하라는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2015년에 발매가 됐는데, 그 2015년에 맨부커 상이라고 그 한강 작가가 수상했다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맨부커 상의 최종 후보에 오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에 이제 발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읽으시기 전에 좀 몇 가지 고려하셔야 할 사항인데, 먼저 이 책의 내용은 어떤 소재가 담겨져 있냐면, 일단 아동에 대한 학대,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그리고 소아성애, 그리고 데이트 폭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강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하셔서 읽으시길 추천드려요. 아니시면 아예 읽지 않으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읽으시기 전에 이 책에 대한 간단한 분위기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읽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리틀 라이프의 줄거리를 본격적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주요 인물은 4명 있어요. 일단 주인공인 주드가 있고요. 주드의 3명의 친구들, 윌럼, 멜컴, 제이비,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이야기는 주드의 세 친구들의 20대 후반이면 누구나 할 그런 고민들로 시작을 합니다. 인물들은 각각 전공과 진로가 다 다른데, 주드는 수학을 전공했고 이제 로스쿨을 다니면서 졸업 후에 바로 미국 법원으로 검사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됐고요. 밀럼 같은 경우는 배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배우로서 자리를 잡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기의 커리어가 아직 자리 잡히지 않고 자기가 미래에도 배우를 하고 있을지, 배우로서 어떤 커리어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많은 상태고요. 멜컴 같은 경우는 건축을 전공을 했어요. 이제는 성인이 됐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멜컴도 마찬가지로 일단 진로는 정해졌지만 그거에 대해 커리어를 아직 쌓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비 같은 경우는 예술가예요. 그랬던 자신의 데뷔전을 열어서, 전시회를 열어서 커리어를 발전시키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야망적인 그런 인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커리어가 아직 발전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일을 하면서 인맥을 쌓아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길 이렇게 바라는 것 같아요.
주드의 3명의 친구들, 윌럼, 멜컴, 제이비 이렇게 3명의 친구들의 고민으로부터 도입부가 전개가 되는데, 정작 주인공인 주드는 20대 후반이면 누구나 할 그런 고민들을 크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은 주드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그거는 주드가 아무래도 졸업 후에 바로 직업을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안정된 직업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주드가 그런 미래의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까닭은 어렸을 때 아주 끔찍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과거를 지나왔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고, 그리고 과거보다 미래가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주드는 어떤 과거를 지니고 살아왔을까요? 인생에서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20대 때까지. 주드는 고아원 앞에 쓰레기통에서 버려져 있는 채로 발견이 됐다고 나오고, 수도원에서 들어가 살게 되는데, 수도사들에게 어떤 언어적 그리고 신체적 학대를 겪어서 온몸에 상처와 흉터를 가진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등에 큰 흉터가 있다고 묘사가 됐는데, 그 등에 큰 흉터는 주드가 자기의 벗은 몸을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주드가 10대 때는 다른 수도사와 이제 수도원을 나오게 되는데, 성적 학대를 겪어서 어떤 성적인 트라우마도 굉장히 심하게 가지게 되고, 또 성관계나 성행위에 대한 되게 역겨워하고 혐오감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그런 트라우마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런 폭력에서 구출된 주드는 이제 고아원에 들어가서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수술을 받아서 이제 사고에서 몸이 회복되고, 이제 마침내는 대학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대학 친구들을, 3명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 어렸을 때부터 이어진 트라우마가 너무 강하고 깊기 때문에 주드는 어떤 자신의 그런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잘 하지 않는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친구들이 자기를 괴물로 여겨서 떠날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서 비롯한 것이죠. 주드는 자신을 되게 괴물로 생각하고 되게 모나고 뾰족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드의 그런 두려움과는 반대로 친구들은 주드를 그대로 받아주고, 주드의 과거를 묻지 않는 모습으로 어떤 주드와 우정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친구들도 어렴풋이 주드가 뭔가 과거가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후유증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하는데, 그거는 주드가 매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봐서예요. 주드는 사실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팔에 자해를 하는데, 자해를 하는 것을 감추려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워낙 같이 많이 붙어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주드가 숨기는 것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짐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주드와 친구들의 30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사회에서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이제 커리어를 쌓기 시작한 시기예요. 30대는 주드와 친구들의 30대 시기로 이야기가 접어들면서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해럴드라는 인물이에요. 해럴드는 주드의 대학 시절 교수인데, 주드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꾸준히 인연을 쌓아나가서 10년간의 유대 관계를 쌓게 되고, 주드와 친구들이 해럴드의 집으로 초대받아서 뭐 여름 휴가를 즐기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 주드가 이제 해럴드 부부에게 초대를 받는데, 그때 해럴드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너와 이제 오랜 관계를 쌓았고 너를 지켜본 바, 너를 우리의 가족으로 삼고 싶다. 우리의 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래, 너만 괜찮다면 우리의 양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드는 살면서 부모님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큰 행복과 기쁨에 쌓이게 되고, 해럴드 부부의 제안에 승낙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다시 주드의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거죠. 해럴드 부부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 언제든지 파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주드는 해럴드에게 아주 조금이나마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언제든지 실망한다면 언제든지 나를 떠나도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럴드는 주드가 스스로를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두려움이 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드를 오히려 안심을 시킵니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너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일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주드를 안심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주드가 헤럴드 부부의 양자로 입적되는 과정을 모두 거친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아들이 되게 됩니다. 30대 이후 주드는 어떤 친구들과 그리고 부모님이라는 되게 안정적인 그런 애착 관계를 가지게 돼서 어렸을 때보다 그리고 20대 때보다 더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가 되고, 20대 때까지의 주드는 아주 일상적인 포옹이나 손잡기 같은 이런 스킨십에도 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에 비해서 헤럴드의 아들이 되고 헤럴드가 주드를 이렇게 껴안거나 뭐 가까이 가서 손을 잡거나 이런 식의 스킨십에도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주드는 변호사로 이제 이직을 해서 변호사로서의 커리어도 성공적으로 쌓게 되고 예전보다 좀 더 편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그런 주드에게 나타난 인물이 바로 케일럽입니다. 이제 케일럽으로 인해서 주드가 또 한 번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케일럽이 주드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자 주드도 평생 이런 자기도 연인 관계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케일럽과 연인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케일럽과 이제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케일럽이 주드의 어떤 신체적인 상태나 장애를 알게 되고 감싸주기는커녕 그거에 대해서 혐오하고 주드를 되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다시 주드가 스스로에 대해 깊게 혐오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마침내는 케일럽이 술에 취해서 주드의 집으로 들어와서 주드를 폭행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드가 폭행당한 거를 아는 사람은 헤럴드와 그리고 주드의 주치의인 앤디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드가 폭행 사건을 겪었을 때 주드의 제일 친한 친구인 윌럼은 해외 촬영차 외국에 나가 있었고, 주드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 알라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직장이나 다른 친구들에게는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윌럼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윌럼이 돌아오고 나서 주드는 회복 상태에 돌아오게 되고, 또 윌럼과 같이 있으면서 좀 더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상태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데, 케일럽이 그런 주드에게 말한 것과 행동한 모든 것들이 주드에게는 성인기에 새로운 트라우마가 되고, 그래서 윌럼이 다시 촬영차 외국으로 떠나자 주드는 다시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면 케일럽이 했던 말들과 행동들이 하나씩 선명하게 떠오르게 되고, 어렸을 때 그런 끔찍한 기억들과 섞어서 떠오르게 되자 주드는 생명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고 결국엔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주드의 자살 시도는 주드의 친구에 의해 발견이 되고 매우 충격을 받은 윌럼이 급히 해외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윌럼은 가장 소중한 친구인 주드를 잃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스케줄도 조절을 하고 이제 주드의 집에 같이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드가 꿈에서 자꾸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윌럼이 주드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너가 꿈에서 계속 부르던 루크 수사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 그 사람과 너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것들을 경험했길래 너가 이렇게 꿈에서 괴로워하는지 나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드는 마침내 아무에게도 하지 않던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인 윌럼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윌럼과 주드가 같은 집에서 살면서 윌럼은 어느 날 이제 주드에게 향하는 자기의 마음이 친구 이상의 것으로 발전했다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윌럼은 신중한 고민 끝에 주드에게 너에 대한 관심이 있다. 너와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고백을 하게 되고 주드는 케일럽과의 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깊은 트라우마가 생겼지만 윌럼은 케일럽과 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윌럼의 고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리틀 라이프 후반부의 얘기는 주드와 윌럼이 어떻게 서로의 관계를 성숙시키고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윌럼과 주드가 어떤 스스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것들을 인정하게 되고 주드는 윌럼이 알지 못하는 어떤 10대 때의 그런 끔찍한 이야기들, 그리고 미처 말하지 못했던 케일럭과의 관계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윌럼은 주드를 자기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드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이런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가 리틀 라이프의 주요 이야기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리틀 라이프의 주제란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리틀 라이프의 주제는 바로 삶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리틀 라이프는 소설의 모든 분량을 할애해서 삶은 그냥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소설이 20대 후반부터 5, 60대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 소설이다 보니까 삶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야를 가지게 해요. 그래서 제가 주드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주드에게는 아주 끔찍하고 아주 힘들고 동시에 아주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를 이제 독자들은 알게 되는데, 심지어는 한 사건 안에서도 아주 행복한 순간과 아주 슬픈,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공존하는 모습도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삶은 어떤 기쁨과 슬픔 어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슬픔이 어떤 교차돼서 기쁨 다음에 반드시 슬픔, 슬픔 다음에 반드시 기쁨, 이렇게 교차돼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순간에 기쁨과 슬픔이 모두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고통스러운 순간 아주 뒤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행복한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 주드는 분명 과거에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었지만, 그리고 끔찍한 일들로 인해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신체적인 장애를 겪고 살아가지만, 사건들이 과거에 일어났다고 해서 미래에도 반드시 불행할 것이다 라는 거는 분명히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과거에 불행했다고 미래에 불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 번 또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리틀 라이프는 어떤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냥 삶이 그 자체로서 얼마나 입체적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게 된 이유는 주드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제 인생도 한번 돌이켜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주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어떤 잊고 있던 저의 과거의 기억들이 같이 생각나게 되면서, 처음에는 주드의 삶이 너무 슬퍼서 이제 눈물이 났는데 저의 기억들이 거기에 덧입혀지면서 막 더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주드처럼 아주 깊은 트라우마가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사람에게는 누구나 또 자기 살면서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밝혔듯이 저에게도 개인에 대한 고민이 있고, 네, 그러는데, 그래서 저의 삶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 돌이켜 봤을 때 10대 때 되게 진지하고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막 그런 고민들 때문에 막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의 삶이 그런 10대 때 그런 고민들과 기억들이 지금 20대의 삶에 그렇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고민들로 인해서 이런 모습을 발전시키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혹은 뭐 그런 모습이 좀 아쉽다, 뭐 이렇게 생각을 지금도 하기는 하지만, 내가 10대 때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서 20대 때 또 무조건 막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는 아닌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10대 때 제 가장 큰 고민은 저의 내향성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지금은 그냥 제가 내향적인 사람이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어렸을 때는 그 내향성에 대한 좀 콤플렉스가 있어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향성은 외향성과 달리 고쳐야 하는 것이다,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되게 다른 친구들과 편안하게 친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내 친구들처럼 저렇게 다른 친구들과 잘 친해지지 못하는 걸까, 되게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고민을 안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행복한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행복한 순간이 왔어요, 10대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이렇게 지금 내가 행복한데 만약에 다시 나에게 우울한 순간이 오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고민을. 저는 10대 때는 아무래도 질풍노도의 시기다 보니까 뭔가 행복은 되게 짧은 것이고 엄청 순간의 그런 것이고 뭔가 좀 더 지속적이고 좀 더 뭔가 보통의 감정은 좀 우울하고 약간 고민이 많고 좀 걱정이 많은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20대에 제가 어떤 10대를 되돌아보면서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하기로는 지금도 저는 그런 뭔가 고민이 있고 제가 좀 더 나아져서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좀 더 다른 사람을 편하게 대했으면 좋겠고 이런 고민을 아직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10대 때보다 20대에 제가 좀 더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좀 더 나아졌고 10대 때 제가 다른 사람을 좀 편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서 20대에도 그런 상태에 여만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10대에 고정된 저의 캐릭터가 그대로 20대 때 가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삶을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렸을 때 과거의 삶이 앞으로의 삶을 정의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리틀라이프의 주제는 삶은 삶이다라는 것이고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입체적인지 삶이 얼마나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인지 그래서 강물이 흘러가서 예전의 물이 다시 돌아오지 않듯 삶도 그렇게 꾸준히 흘러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리틀라이프에 대한 다른 평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따가 제가 좋아하는 점에 대해 많이 말할 거기 때문이죠. 리틀라이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유튜브나 뭐 평가나 이런 거를 찾아보게 됐는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평가가 그런 거였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유튜버가 생각하는 리틀라이프에 대한 내용인데 그분이 생각하기로는 리틀라이프는 너무 투머치한 작품이다라는 거였어요. 사실 그분이 영어를 쓰는 분이고 제가 영어가 네이티브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100% 이해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분이 뭔가 리틀라이프는 끊임없이 독자들을 울게 하는 작품이고 뭔가 너무 많은 끔찍한 사건들이 한 책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되게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좀 비판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리틀라이프는 분명히 되게 딥한 작품은 맞지만 머치한 작품은 맞지만 그 투머치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소설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주두와 친구들에게 주어진 설정을 하나만 바꿔도 이 책은 되게 어렵게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아무래도 주인공인 주두의 심리 서술에 되게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작품이고 주두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두나 친구들의 설정을 하나씩 바꿨다면 예를 들어서 주두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대학에 가지 못했다면 혹은 주두가 만난 친구들이 주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두를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혹은 주두 혼자만 성공하고 다른 친구들이 성공하지 못해서 그들 간의 경제적인 그런 격차가 발생했다. 이런 설정을 하나만 바꾸면은 어떤 주두의 심리 묘사에 더해서 이 소설은 어떤 경제적 차이,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의 차이, 그런 거 사회적으로 좀 다뤄야 하는 그런 문제들까지 이 소설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작품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또 주두의 심리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을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이 포함되었으면 좀 더 어려운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뭐 아주 많은 사건들이 나와 있지만 그리고 되게 분량도 되게 두껍지만 생각보다 좀 낭만적으로 다루어진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어느 점을 다소 비현실적으로 생각을 했냐면 주두와 친구들에게 뭔가 주어진 긍정적인 그런 설정이 되게 많다는 것이에요. 주두와 3명의 친구들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모두 이제 미국의 명문 대학을 나왔지만
어떤 4명 다 모두 재능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정 환경이 주어졌고,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가 주어졌고, 모든 그 4명의 인물들에게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설정이 주어졌다는 게 저는 사실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주드가 자기 얘기를 잘 안 함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주드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 묻지 않았다는 그 점인 것 같아요. 친구를 사귀는데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 번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10대 때는 사실 아주 소수의 친구들과만 친하게 지낸 성격이었고, 이거를 계속 인식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지금도 물론 내향적인 성격이지만 좀 더 다른 사람들과 좀 더 의사소통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근데 주드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와도 친구가 되지 않았고, 물론 주드를 도와주고 주드에게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했던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과는 사실 친구가 아니었고, 또 주드 또래의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주드가 물론 매력적이고 되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어떤 지적이고 심지어 외모까지 잘생긴 아주 봤을 때 아주 매력적인 사람인 것은 맞는데, 친구를 사귀었던 경험이 하나도 없고 자기 얘기를 심지어 하기 어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그렇게 성공적인 교우 관계를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사실이 조금 놀랍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 점들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점들이 제가 책을 읽는 데 있어서 단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런 점들은 작가가 주드의 심리 서술을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하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정을 좀 더 어렵게 간다던가, 사귈 때 과정이 지금은 거의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친구들을 사귀었는지, 친구들을 사귄 점에 대해서 어떻게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까지 다뤘으면은 이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어떤 주드의 그런 심리 서술에 독자들이 좀 집중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작가는 딱 주드의 심리라는 메인 그런 스토리를 잡아놓고 그거에 대해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설정에 대해서는 다소 느슨하게 간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어떤 주드의 삶을 따라가면서 읽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런 작가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왜 리틀 라이프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일 먼저 언급해야 될 것은 바로 리틀 라이프의 첫 문장인데요. 제가 이거를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1번째로 본 아파트는 벽장은 하나뿐이었지만 유리 미닫이 문을 열고 조그만 발코니로 나갈 수 있었다. 발코니에 나가니 10월인데도 티셔츠와 반바지만 입고 바깥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자가 길 건너편에 보였다. 윌럼이 손을 들어 인사했지만 남자는 인사하지 않았다. 네, 이게 제가 좋아하는 첫 번째 문단이에요. 저는 이거를 진짜 너무 좋은데, 진짜 제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그 유명한 이제 첫 번째 문장 이후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첫 번째 문장이자 문단이었어요. 왜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1번째로 본 아파트는 벽장은 하나뿐이었지만 유리 미닫이 문을 열고 조그만 발코니로 나갈 수 있었다. 여기 이 문장에 주어진 모든 사물들이 저는 리틀 라이프의 내용의 상징, 모든 것의 상징으로 느껴지는데, 11번째로 본 아파트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소설의 첫 번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드와 친구들의 20대 초반의 좀 불안정한 시기인데, 11번째로 본 아파트. 집을 구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11개나 봐야 하는 그런 피곤한 과정을 거쳐야 해요. 주인공과 윌럼의 어떤 20대 후반의 그런 불안정하고 뭔가 경제적으로 좀 힘든 그런 거를 되게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집을 보려면 당연히 그런 꼼꼼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벽장은 하나뿐이었지만 유리 미닫이 문을 열고 조그만 발코니로 나갈 수 있었다. 벽장이 하나뿐이고 유리 미닫이 문을 열었는데 그 발코니가 되게 조금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바를 보면서 뭔가 이들이 발견한 아파트가 사실 그렇게 호화로운 아파트가 아니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에 봤던 그 10개의 아파트들도 모두 그들의 경제 상태 안에서 좀 볼 수 있었던 그 호화롭지 않은 그런 아파트겠구나.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읽어볼까요? 발코니에 나가니 10월인데도 티셔츠와 반바지만 입고 바깥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자가 길 건너편에 보였다. 윌럼이 손을 들어 인사했지만 남자는 인사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진짜 저는 너무 좋아요. 그냥 통째로 너무 좋은데 일단 10월인데도 티셔츠와 반바지만 입고 바깥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자. 이 부분이 특히 좋은데 윌럼이 손을 들어 인사했지만 남자는 인사하지 않았다. 윌럼은 이제 나오고 남자는 인사하지 않았다의 이 남자가 바로 주드인데요. 제가 여기서 첫 번째로 재밌게 느껴졌던 거는 주드가 분명히 주인공인데 이 소설은 주드를 위한, 주드에 의한 그런 소설인데 첫 문장이면 소설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모든 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첫 문단인데 이 첫 문단이 지날 때까지도 주인공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남자라는 이런 3인칭 단어로만 표현돼서 이 사람을 더욱더 궁금하게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윌럼이 손을 들어 인사한 것과 남자가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 두 반대되는 장면이 되게 재밌었는데 내용을 계속 읽으면은 아시겠지만 윌럼은 되게 주드를 궁금해하고 자신으로 인해서 주드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 주드가 사실은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끔찍하고 괴물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드의 삶이 굉장히 근사하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되게 주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문장의 그런 윌럼의 특성이 좀 암시가 되는 것 같아요. 윌럼이 손을 들어 인사했지만 이라는 이 문장에서 남자는 인사하지 않았다. 네, 이 남자가 바로 주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아마 주드의 그런 삶을 좀 암시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윌럼을 비롯한 주드의 친구들 그리고 헤럴드까지 모두 주드가 행복했으면 바라고 자기를 혐오하지 않기를 바라는 소중한 사람들인데 주드는 끝까지 자기 혐오를 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워낙 트라우마가 깊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드를 아주 칭찬을 하고 주드에게 호감을 보이고 윌럼이 그렇게 주드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주드는 윌럼이 표현하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윌럼이 표현하는 자신은 실제의 자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인사하지 않았다라는 이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이 어떤 주드의 내면 상태를 암시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문장을 비롯해서 이 첫 번째 문단이 앞으로의 리틀 라이프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얼마나 삶이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윌럼과 주드라는 아주 중요한 두 인물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아주 효과적으로 아주 압축적으로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처음에 봤을 때도 아무것도 몰랐을 때도 뭔가 이 장면이 되게 영화처럼 선명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져서 마음에 들었는데 이 책을 끝내고 다시 읽기 시작했을 때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오만과 편견에 이어서 정말 좋아하는 문장이고 정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 그런 문장이에요. 이제 다음으로 그러면 제가 리틀 라이프에 대해서 또 좋아하는 점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바로 주드라는 주인공 인물 그 자체입니다. 주드는 제가 되게 읽으면서 감정이입이 되고 뭔가 공감하기 쉬운 캐릭터라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주드의 감정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서술되어 있고 그게 정말 제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과 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저는 되게 좋게 느껴졌는데 주드의 심리 상태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주드의 심리는 모두 자기를 혐오하는 그런 감정들에서 비롯되는데 혐오하는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비롯되냐면 첫 번째로
누군가가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나를 싫어하게 될 거야. 나를 떠날 거야 라는 감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이게 더 커지면 나는 어떤 사람과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왜냐면 나는 안 좋은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감정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본인을 좋아한다고 해요. 본인 되게 자기에게 되게 호감을 표시하면은 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혐오에서 비롯된 이렇게 세 가지의 감정들이 또 이 책에 되게 자세히 묘사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묘사들을 따라가면서 실제로 내가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되게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허브 인물과 실제 현실 세계와는 좀 분리해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게 맞는데, 주드의 경우에는 그게 되게 어려운 캐릭터였어요. 정말 계속 끊임없이 감정이입을 하게 하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러면 이 감정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저의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책에서는 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나를 알면 나를 싫어하게 될 거야 라는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주드가 정말 끊임없이 주드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해롤드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연인이 된 윌럼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하는 그런 감정인데, 그래서 주드는 되게 자신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들이 자신의 모습, 진짜 모습을 알게 되지 않기를 바래요. 근데 아무래도 친구들이 주드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주드가 뭔가 숨기고 있다, 뭔가 자신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게 있다라고는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소설의 아주 초반에 나오거든요. 주드의 친구인 제이비가 주드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린 얘가 누구랑 사귀는 것도 본 적 없고 인종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호스트 성, 호스트 인종, 호스트 정체성, 호스트 과거, 포스트맨 주드. 네, 이렇게 제이비가 농담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포스트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주드가 자신의 어떤 특성이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모습들을 가볍게 농담식으로 얘기하면서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주드는 그런 친구 제이비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 큰 충격을 받는 거죠. 어떻게 충격을 받냐면, 그는 자기가 남들과 잘 어울리고 있다고 아무리 확신해도 뾰족하게 튀어나온 괴상한 부분들을 감추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도 속이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사람들은 그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제 그는 자기가 이상하지 않다고 모두를 속여 넘겼다고 자신할 정도로 더 바보가 됐다. 그래도 그는 늦은 밤 모임에 계속 나가고 친구들의 방에서 친구들을 계속 만났다. 그런 모임이 나가면 자기가 위태롭게 된다는 걸 이제는 알면서도 그는 친구들에게 끌렸다. 자기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괴상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행동하는 거는 친구들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끼기로는 주드는 친구들과 아주 편안히 얘기를 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한 거지, 아무래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20대 전까지 아무도 사귀지 못하고 누구와도 어떤 깊은 인간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데, 20대에 들어서 그렇게 친구들과 친해지고 친구들이 아닌 다른 이제 동기들과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주드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그들의 시선으로 주드를 이렇게 판단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주드가 좋은 사람이니까 주드와 계속 관계를 이어져 나간 것이고, 주드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주드에 대한 모습을 정말 믿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주드를 끊임없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드는 그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자신,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은 아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더 믿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냐면, 나는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주드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윌럼이 주드에게 고백을 했을 때 윌럼은 주드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는 한 번도 나를 그렇게 연인이 되고 싶다고 그런 성애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느냐 했을 때, 주드는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그런 적 한 번도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주드가 윌럼을 정말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주드의 자기 혐오가 너무 강해서 자기가 윌럼에 짝이 되는 걸 아예 상상조차 하지 않은 거죠. 그거에 대한 서술도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윌럼이 자기 감정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너무 당황하고 너무 믿을 수가 없었지만 오로지 윌럼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그게 무슨 끔찍한 농담은 아닐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농담이 아니었다. 그는 절대로 윌럼과 자신이 함께 있는 걸 상상할 정도로 주제 넘은 사람이 아니었다. 게다가 자신을 윌럼의 짝으로 상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아름답고 여자이고 지적인 누군가, 자기가 얼마나 행운인지 알 사람, 윌럼도 행운하라고 느끼게 해줄 사람을 윌럼의 짝으로 상상했다. 그는 절대로 윌럼이 같이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다. 윌럼이 그와 함께한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전락이었다. 라는 서술이 나오는데, 네. 그는 절대로 윌럼과 자신이 함께 있는 걸 상상할 정도로 주제 넘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윌럼과 같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주제가 못 된다는 거죠. 윌럼이 그가 함께한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전락이었다. 그러니까 윌럼이 만약에 자신을 선택하게 된다면 윌럼은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의 아주 이상적인 그런 상태에서 전락하게 된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진짜 스스로를 이렇게 비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깝고, 이거는 정말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사실 이제 독자가 바라보기에도 주드는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좋은 사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이 본인을 생각하는 거랑 이제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거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리고 주드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본인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더 슬픈 묘사가 있어요. 이건 좀 주드와 윌럼의 관계가 좀 더 안정적으로 됐을 때 좀 후반부의 서술인데, 그는 자기들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고 일그러진 짝인지 알고 있었다. 윌럼을 생각하면 당황스러웠고 자기 존재가 윌럼에게 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걱정했다. 그래서 그는 공공장소에서는 윌럼과 떨어져 있으려고 했었다. 공공장소에서는 윌럼이 주드에게 스킨십을 하지 않기를 주드는 바라고, 그래서 간신히 허락한 게 손잡기예요. 네. 근데 주드도 본인의 분야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부와 명예를 모두 가졌고 지적이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유능하고, 네, 아주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진 사람인데, 주드는 자신의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서 그 트라우마로 인한 자기 혐오가 너무 강해서 자신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건 그냥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고, 자신을 진짜 알게 되면은 자신이 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 걸까라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주드는 정말 슬픈 일이지만 끝까지 어떤 윌럼이 주드를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 마음 속으로 믿지 않아요. 그냥 되게 윌럼이 자신에게 왔다는 거는 자신에게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도 상상을 하지 못하고, 윌럼을 비롯해서 헤럴드나 어떤 주드의 친구들이 언제든지 자신을 떠날 거라고 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이런 주드의 자기 혐오에서 비롯된 감정들에 대해서 어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주드란 인물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저의 경우에 왜 주드를 이렇게 공감하면서 읽게 되냐면은, 사실 제가 주드처럼 저 스스로를 이렇게 자기 혐오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기애가 높고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 좀 그 자신감이 낮아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좀 거리감 때문에 그거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제가 자기애가 높고 그리고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은 제가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는데, 다른 분들의 이제 영상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제가 직접 계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직접 하면서 저만의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거죠. 이런 거는 되게 자의식이 강한 면에서 비롯한 그런 행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계속 편집하면서 그냥 돌려보는 것도 재밌고,
스스로 계획해서 만든 결과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고 네,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 또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는 막 불안한 거예요. 아, 내가 괜히 막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막 욕먹으면 어떡하나, 영상을 막 싫다고 싫어하면 어떡하나, 막 그런 불안함이 생기고, 그래서 되게 만들 때는 열심히 만들고 뭔가 자신감 있는데 막상 업로드 하게 되면은 되게 불안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점이 좀 살면서 약간 불편하긴 한데,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계속 만들 거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점이고, 또 저의 자신감 부족한 그런 모습이 뭔가 주드가 되게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걸 보면서 뭔가 좀 공감이 갔던, 좀 뭔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 그런 점이에요. 평소에 이렇게 자신감이 낮은 이런 모습이 어떤 주드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주드를 좋게 말해도 주드 스스로는 좀 자신을 비하하는 어떤 그런 성격과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읽으면서 많이 공감을 했었어요. 그리고 뭔가 나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 혹은 다른 사람이 왜 나를 좋다고 하지? 이런 감정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일단 제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느껴서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을 할 때 저는 어떤 압박감에 빠지냐면은 나는 이 사람이랑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왜냐면은 나는 지금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 말고 좀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고 싶을 때 뭔가 저의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제가 살아온 발자취들이 모두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막 과거에 왜 이랬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뭔가 내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그 친구랑 친해지기엔 내가 별로 뭔가 깜냥이 안 되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압박감이 그런 마음에서, 자신감 부족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저에게 호감을 느껴서 친해지자고 다가왔을 때 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왜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왜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별로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최근에 좀 친해진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아마 그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볼지도 모르겠는데 본인들은 알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막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 되게 분위기 좋고 막 너무 좋다, 막 구독자 많았으면 좋겠다, 막 응원한다, 막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또 저한테 막 개인적으로, 저보다 동생들이거든요. 언니 막 되게 좋은 사람이다, 언니랑 이렇게 막 얘기해서 너무 좋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뭔가 저한테 과분한 그런 칭찬들을 해주는데, 저는 이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사실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별로 내가 어딜 봐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땐 되게 쑥스럽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좀 저도 이제 친해져가지고 네, 그런 칭찬들을 좀 편하게 받아들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칭찬을 하거나 호감을 느끼거나 뭐 저랑 친해지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런 반응을 느끼고,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제가 부족하고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주면 좋으냐면은, 저한테 끊임없이 애정을 주고 그냥 그런 표현을 좀 많이 자주자주 해주시면 되게 좋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 그냥 나의 하나의 특성 중 하나고 그냥 그건 이상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해주면 좋고, 그리고 저에 대해 막 궁금해주고 제 얘기를 들어주고 이러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까지 친해졌던 사람들이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저에 대해 궁금해해주고 이래서 애정 표현을 해줘서 그런 친한 분들에게 좀 더 편하게 다가가고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애정 표현을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자신감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저의 심리가 책을 읽으면서 주드의 자기 혐오로 비롯된 심리와 좀 맞닿아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주드의 경우에는 그게 조금 더 심하고 깊게 좀 형성이 되어 있고 끝내는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 혐오로 비롯된 그런 감정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고, 읽으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 진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레벨까지 확 들어가서 묘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독자로서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주드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진짜 네, 주드가 물론 허구의 인물이긴 하지만 정말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이 소설이 윌럼과 주드의 관계가 성숙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고, 그 부분을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윌럼과 주드가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키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 먼저 친구였을 때 윌럼과 주드는 줄거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드의 친구들은 주드의 과거사에 대해 잘 묻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우정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윌럼도 마찬가지로 주드의 과거에 대해서 묻기를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랬던 윌럼이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드의 모습을 알아내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이 소설의 첫 번째 문장에서도 나왔다시피 주드와 윌럼은 20대 후반에 같이 자취를 한 적이 있어요. 같이 집을 구해서 자취를 하는 거거든요. 윌럼은 주드가 자해를 한다는 것을 물론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주드가 자해를 잘못해서 아주 혈관까지 긋게 돼서 되게 심각한 출혈 상태를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드는 어쩔 수 없이 윌럼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같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또 그 사건을 계기로 윌럼이 주드의 생각과 주드의 과거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려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주드가 자살을 시도를 했던 이후에 윌럼과 주드가 같이 살게 되면서 주드의 어린 시절에 같이 지냈던 루크 수사가 누구인지 대해서도 물어보게 되는 거고, 연인이 된 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이어서 윌럼이 주드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주드가 스스로 윌럼에게 마침내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관계가 좀 더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근데 연인이 된 후에도 윌럼과 주드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연인 간의 성관계 문제예요. 윌럼은 아주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연인 간의 정신적인 교감이나 그런 육체적인 교감 모두를 이제 즐기는 사람인데, 주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관계에 대한 아주 공포감이 있고, 그거를 스스로 아주 역겨워하고 그거를 전혀 즐기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주드도 보통 사람들은 그런 섹스를 즐기는 거를 알고 있고, 그런 거를 어떤 연인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윌럼과 같이 이제 관계를 몇 번 가지게 되고, 윌럼과 관계를 가질 때 그거를 막 즐기는 척, 막 좋아하는 척, 적극적인 척을 하는데, 그거는 모두 척이기 때문에 주드는 그런 관계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공포심에 빠지기 때문에 연인이 되어서 한동안 하지 않았던 자해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윌럼이 해외 촬영을 갈 때 윌럼이 곁에 없어서 외롭고 빨리 돌아왔으면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윌럼과 주드가 좀 더 떨어져 있어서 안정감을 느끼는 면도 있는데, 그거는 윌럼이 없으면 윌럼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어서예요. 그 정도로 주드는 어떤 성관계에 대한 아주 극심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윌럼도 사실 어떤 주드가 성관계를 되게 불편해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주드가 그거를 싫다고 표현하지 않고, 사실 자기는 주드와 같이 있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걸 애써 무시하고, 어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주드에게 자기가 먼저 묻지 않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주드가 어느 날 너무나 불안감에 빠져서 엄청나게 큰 자해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바로 주드의 팔에 고의적으로 화상을 입히는 거예요. 이제 주드의 주치의가 화상의 모양을 보고 주드가 고의적으로 계획한 것이라고 알게 되고, 결국 그게 윌럼에게까지 밝혀지면서 윌럼은 자기가 피해왔던 문제에 대해서 주드와 이야기를 해야 함을 알게 됐고, 주드가 왜 성관계에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는지, 왜 그렇게 공포심을 느껴하는지 어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주드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대해 마침내 모든 것을 파악하게 되고 나서는 윌럼은 주드를 마침내 자신이 고쳐야 할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주드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드의 그 과거사를 모두 알게 됐을 때 윌럼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주두가 그런 모든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단하고 멋진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 된 거에 대해서 되게 경외감을 느끼고, 이렇게 좋은 사람의 그런 끔찍한 일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슬픈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주두를 뭔가 되게 경외심을 느끼고 뭔가 우상같이 그렇게 숭배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때 주두의 주치의인 앤디가 말하는 거죠.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두를 볼 때마다 그가 한 이야기들이 조각조각 떠올랐고, 그는 주두를 몰래 관찰하며 그의 인생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절대 가능할 리가 없는데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하곤 했다. 주두에게 느낀 경외심 그리고 절망과 공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상에게 느끼는 감정이었다. 적어도 그가 아는 어떤 사람에게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내 기분 알아, 밀럼. 언젠가 앤디는 그들만의 비밀 대화 중 말했다. 하지만 주두는 네가 자신을 숭배하기를 바라지 않아.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라지. 아무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것도 인생이라고 말해주길 원해. 저는 리틀 라이프의 되게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것도 인생이라고 말해주길 바래. 하지만 주두는 내가 자신을 숭배하기를 바라지 않아.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라지. 주두의 인생도 결국에 많은 사람의 인생 중 하나라고 봐주길 원하고, 삶이란 이렇게 복잡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와 그리고 의견 교환의 기나긴 과정을 통해서 윌럼과 주드가, 특히 윌럼이 주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성장하는 그런 연인 관계가 있었고, 이런 거를 보는 게 저는 정말 즐거웠어요. 네, 이렇게 지독한 소설에서 그런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는 게 이 소설을 좀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일단 이 소설의 첫 문장, 주두의 그런 자기 혐오로 인한 다양한 심리들의 묘사, 그리고 제가 그걸 어떻게 공감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두와 윌럼의 연인 관계가 성숙하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즐거웠다고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끝난다 이제. 일단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저는 좀 삶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시야를 좀 가지게 됐어요. 이 소설에 되게 감사한 점이고, 제가 아까 뭐 저의 10대 때의 고민과 그리고 좀 저의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설을 읽고 나서 뭐 그런 점들이 없어졌냐 이런 건 아니고 여전히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아갈 건데, 그런 생각은 좀 하게 됐어요. 이렇게 삶이 이렇게 슬픔과 행복 어느 하나로 단정지을 수 없고, 아주 짧은 순간에도 그런 슬픔과 행복이 공존하는 그렇게 아이러니하고 복잡한 것이라면은 제가 막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삶에서 슬픔과 행복은 어떤 한 개인이 마음대로 뭐 대비하거나 함부로 조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구나. 그냥 삶이 나에게 다가오면은, 이 순간이 나에게 오면은 그냥 나는 그거를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는 되게 진짜 뭔가 내가 이 삶 자체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커다란 슬픔이 오기도 했어요. 이 삶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슬프기도 했고, 반대로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구나, 나는 이 순간을 그냥 충실히 대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소설이 정말 좋았고, 이 소설을 지금 시기에 읽었다는 게 어떤 저의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좀 결정짓는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읽었다는 게 좀 되게 좋은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책을 구매하게 됐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게 되셨으니까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고, 읽으면서 많은 감정 소모가 필요한 그런 책이지만 저는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저의 영상은 마무리고요. 네,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촬영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제 또 브이로그로 뵙도록 할게요. 안녕.